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도 재현됐던 사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막상 이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1907년에 촬영한 제천에서 원주로 넘어가면서 만난 의병들이란 제목의 이 사진. 오늘의 특정 주제를 공개합니다. 구한말 의병들의 투지를 담은 이 사진.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사진이죠? 의병하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진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도 재현됐던 사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막상 이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1907년에 촬영한 제천에서 원주로 넘어가면서 만난 의병들이란 제목의 이 사진. 일제 침략으로 풍전등화와 같았던 현실 속에서 전의를 태운 의병들의 모습을 담은 거의 유일한 사진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료가 된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조선인이 아닌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이죠. 캐나다 출신의 영국 기자 프레데릭 맥켄지였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죠. 조선인도 아닌 또 외국인 기자가 이름으로 의병들의 또 항일 의지가 담긴 사진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줬으니 소중한 자료죠. 네. 저분 아니었으면 우리는 저 모습을 못 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1907년 양구, 원주, 제천, 홍천 등지에서 농민 중심의 의병 활동을 취재한 맥켄지. 당시 일제는 그런 맥켄지를 감시 방해하며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살벌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의병들을 기록한 맥켄지. 그는 의병들의 사진을 촬영하고 의병들을 취재. 조선의 의병들은 일본의 노예로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겠다고 말했다. 일본군은 도처에 불을 지르고 다니며 사람들을 사살했다. 의병들의 활약과 일제 잔악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한 영문저서, 대한제국의 비극, 자유를 위한 한국의 투쟁 등을 출간, 일제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19년 일제가 30여 명의 민간인을 잔혹하게 학살했던 제암리 학살 사건, 그 진상을 국제사회에 폭로한 이 역시 프레데릭 맥켄지였습니다. 이분의 노고가 독립운동가 분들께는 너무나 큰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 또 일제 만행 알림으로써 큰 비난을 또 받게 됐잖아요. 그야말로 조선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다시 알리는 훌륭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일제 총과 칼에 짓밟혔던 암흑의 시대에 비록 역사에 이름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일제 항거한 영웅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세간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숨은 영웅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독립운동가들,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번 특종은 광복절 특집 당신이 몰랐던 한국사 19. 광복절 특집 당신이 몰랐던 한국사 19 세 번째 이야기 공개합니다. 혼수용 옷감으로 만든 모모. 1919년 3월 10일 늦은 밤 부산진 일신여학교의 학생들은 기숙사 방에 비밀스럽게 모였는데요. 이거 우리 어머니께서 나 출가할 때 주려고 장만하신 혼수용 옷감이야. 우리 이걸로 태극기를 만들자. 어머니께서 장만하신 혼수용 옷감으로 태극기를 만든 학생들. 학생들은 일본 경찰들의 눈을 피해서요. 사발을 뒤집어 원형을 그리고 또 학교 대나무 밭에서 깃대를 구해 한 땀 한 땀 밤새 손수 총 100개의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3월 10일에 열흘 늦은 만세운동을 지금 준비를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점차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었는데요. 이에 일제는 부산에서 만세운동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학교 시험도 중지시키고 학생들을 강제 귀가시키는 등 부산 전역을 삼엄하게 경비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진 일신여학교 학생들의 독립을 향한 염원만큼은 꺼트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919년 3월 11일 부산에서 최초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은 태극기를 비장하게 들고 늦은 밤 교문을 나와 좌천동 거리로 향했는데요. 직접 만든 태극기를 행인들에게 나누어주며 부르시오. 만세를 부르시오. 대한독립 만세! 만세 운동을 주도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소녀들의 모습을 본 부산 시민들도 만세 운동에 동참했고요. 그렇게 부산에서도 드디어 역사적인 3.1운동의 꽃이 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진 일신여학교가 앞장선 항일 운동은 부산을 넘어 경남 곳곳에 퍼졌는데요. 여기서도 학생들이 주도를 한 거군요. 앞서 배화학당에서도 그랬듯이 네. 여기서도 학생들이 그랬어요. 태극기를 만든 게 이제 혼소용 옷감이었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 물자도 귀할 텐데 그러니까. 그 비싸고 귀한 걸로 이제 태극기를 만드는 아이고. 거니까. 예, 나라를 위한 마음이 컸던 거네요. 네. 만세 운동을 한 학생들은 다음날 곧바로 체포. 겨우 13, 16 어린 소녀들이 부산 형무소에 갇혀 고문을 당하고 강제 노동을 하고 심지어 매일 이 나체 검사를 당하는 등 형언할 수 없는 온갖 수모를 겪었는데요. 당시 일본 경찰은 만세 운동 주동자를 찾기 위해 학생들을 폭행, 무드발로 짓밟으며 윽박질렀지만 학생들 모두 우리가 모두 주동인물이요. 이렇게 당당히 맞섰고요. 당시 취조를 받던 김응수 학생은 3살 먹은 아이도 제 밥을 빼앗으면 달라고 우는데 우리들이 우리나라를 돌려달라는데 무엇이 나쁘냐? 라며 당당히 외쳤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그죠? 저 말을 저 앞에서 하기가 쉽지 않죠. 오직 나라를 되찾기 위한 마음 하나로 손수 태극기를 만들고 독립 만세를 외친 부산진 일신여학교 학생들. 10대 어린 소녀들의 함성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광복절 특집 당신이 몰랐던 한국사 19 네 번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모모 33인이 외친 뜨거운 독립만세. 조선 정조 13년에 건립된 수원 화성 행궁. 역대 왕이 능원에 참배할 때 머물던 곳이자 조선 왕실의 주요 행사가 열린 유서 깊은 곳이죠. 그런데 화성 행궁의 찬란했던 역사를 무참히 지운 일본. 화성 행궁에 일제 식민 통치를 위한 경찰서, 병원을 지은 겁니다. 일제는 조선 왕실의 역사가 서린 화성 행궁을 짓밟음으로써 조선 왕조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조선인들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상징적인 행위죠. 그렇죠. 부지적이다. 저런 일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네. 광화문 앞에 조선 총독부 막 만들어 놓고. 그렇죠. 이 같은 일제 식민 통치와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싸운 선조들. 그리고 1919년 3월 29일 전국이 3.1운동으로 뜨거웠던 그때 이곳 화성 행궁에서도 대한독립을 외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 바로 이분들입니다. 여기도 다 여성분들이네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앳된 이들의 정체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계층의 많은 분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고 알려진 바 있지만 사실 기생분들까지 만세운동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건 참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수원 예기조합 소속인 기생 김향화. 그녀는 1919년 3월 19일 진주의 기생 6명이 만세운동을 펼치다 체포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배 기생인 서도홍을 찾아간 김향화. 우리가 기생이긴 하지만 대한제국 조선의 백성이 아니요. 우리도 만세를 부릅시다. 김향화의 뜻에 동참해 수원의 기생 33명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1919년 3월 29일 치마폭에 태극기를 감춰들고 화성 행궁에 모인 기생들. 일제가 짓밟은 그 화성 행궁에서 수원 예기조합 기생 33인은 뜨겁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태극기를 흔들며 경찰서 앞까지 행진한 기생들. 만세 소리에 놀라 뛰쳐나온 일본 경찰들은 기생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당시 일본 경찰들이 체포한 김향화를 잔혹하게 고문. 기생년들이 이런 짓을 꾸밀 리가 없다. 머리가 누구냐? 내가 하자고 했어. 내가 머리요. 하지만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을 주도한 기생 김향화의 긍지는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원 만세운동을 주도한 기생 김향화. 뒤늦게 그 공로가 알려지며 2009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됐습니다. 흔히 조선의 기생은 천한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조국의 아픔을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대한의 딸이었습니다. 광복절 특집 당신이 몰랐던 한국사 19 7번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일제 강점기판 모모 일기.
두 기자님 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소녀 안내가 나치를 피해서 2년 동안 숨어 지낸 일들을 기록한 안내일기 뭐 알고 계시죠? 네네.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제시의 일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시의 일기는 제시의 일기. 진짜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 못 들어보셨죠? 저도요. 제시의 일기는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양우조 최선화 부부의 이야기가 담긴 책인데요. 중국 상해에서 딸 제시를 낳은 뒤 8년간 딸 제시의 성장 과정과 가족사를 기록. 이른바 일제강점기판 육아일기입니다. 그 딸 이름을 영어식으로 지은 건 딸이 네. 성장했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당당히 제 몫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어식으로 일부러 지었다고 해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상황들이 일기에 고스란히 묻어나서 이거 엄청난 역사적 자료로 보이거든요. 제시 일기는 단순한 육아일기가 아닙니다.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같은 해 11월 임시정부 역시 중국 정부가 피난해 있던 남경 근처의 강소성 진강을 거쳐 호남성 장사로 옮겨왔는데 그 생활도 결국 오래가지 않게 됐다. 장사를 떠난 것은 임시정부가 장사로 옮긴 지 8개월이 되는 1938년 7월 19일 이른 아침 4시경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동 과정과 당시의 실상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귀중한 사료이기도 하고요. 제시의 일기는 1946년 5월 4일 부부가 부산에 도착하면서 끝을 맺었는데요. 조국을 떠나 생활하는 아픔과 해방의 염원이 담긴 제시의 일기. 이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자료입니다. 광복절 특집 당신이 몰랐던 한국사 19 8번째 얘기를 공개합니다. 전설의 백두산 호랑이를 아시나요? 자, 여러분, 항일 무장투쟁에 나선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 뭐 당연히 잘 아시겠죠? 네네. 아니지 김대중 장군이야 뭐. 청산리 대첩. 어허. 그럼 이분도 아시나요? 누구야? 독립운동사에서 기념비적인 인물이시죠. 오동진 장군님. 김좌진 또 김동산 장군과 함께 항일 무장 독립운동 3대 명장으로 꼽히기도 하는 분인데요. 이 평안북도 경찰서에 따르면 일제 관공서 습격 143회, 일제 관리와 경찰 149명, 일제 밀정 친일 부호 등 765명, 총 914명을 처단했다는 일명 전설의 백두산 호랑이. 와 대단하시다 진짜. 지금부터 우리가 몰랐던 역사 속 오동진 장군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920년 광복군 총영을 결성해 총영장으로 항일 무장투쟁을 진두지휘. 당시 오동진은 미국 국회의원단이 서울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수했는데요. 자, 오동진은 국제에 조선의 상황을 알리고 이목을 집중시킬 절호의 기회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3개조를 서울, 평양, 평안북도 선천에 파견, 총독부 및 일제 통치 기관을 파괴하고 관리들을 처단할 계획을 지휘했고요. 경찰서와 호텔을 폭파하는 등 작전 일부를 성공. 이 일로 일제는 그를 잡기 위해 더욱더 혈안이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일제 경찰 주재소와 관공서 등을 습격하며 치열하게 항일 무장투쟁에 나섰고요. 조국을 배신한 친일파와 밀정들을 거침없이 처단했습니다. 야, 진짜 영화 암살에 나오는 내용 같네요. 당연히 일제는 항일 무장투쟁을 벌이는 그를 눈엣가시로 여겼고요. 오죽하면 10만 원, 당시 가치로 약 13억 원에 해당하는 현상금까지 내걸었고요. 악랄하게도 오동진 장군의 과거 동지를 밀정으로 이용. 결국 1927년 오동진 장군은 밀정에게 속아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부하들의 이름은 절대 발설하지 않았고요. 1929년엔 33일을, 1934년엔 무려 48일간 단식을 하며 자신의 투쟁을 이어나갔고요. 이에 악랄했던 일본인 형무소장마저 그에게 신이라는 뜻의 카미사마라고 부르며 깍듯하게 예를 갖출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1944년 12월 조선의 독립을 위해 평생 무장투쟁에 뛰어든 오동진 장군은 공주 형무소에서 광복 약 8개월을 앞두고 안타깝게 순국하셨습니다. 형무소에 잡혀와 있는 죄인인 건데 형무소장이 죄인한테 신님이라고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우린 왜 또 모르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당시 오동진 장군의 재판 서류는 약 5m, 건수로는 60여 권.
항일 무장투쟁 역사 그 자체이시지만 지금 현재 그에 대한 제대로 된 논문이나 역사서 그거 얼마나 될까요? 야, 지금 이제라도 그의 흔적을 되새겨봐야 할 때입니다. 광복절 특집 당신이 몰랐던 한국사 19 10번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모모도 독립운동가? 나라를 빼앗겨 온 국민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던 일제강점기. 만주 하얼빈에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순국한 안중근 의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1910년대부터 광복에 이르기까지 중국 만주 등지에서 안중근 의사 못지않은 기계와 기지로 독립운동을 펼쳤던 안성녀 여사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바로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입니다. 안중근 의사와 그 어머니와의 얘기만 그 널리 정도는 알려졌지, 좀 알려져 있죠. 예. 여동생의 얘기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독립운동가 집안의 딸로서 역시 독립의 뜻을 함께했던 안성녀 여사. 주로 중국 만주 등지에서 활동하면서요. 추위로 고통받았던 독립군들을 위해 재봉틀 부대를 조직, 따뜻한 군복을 제작해서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편과 함께 중국 하얼빈에서 양복점을 운영, 한 땀 한 땀 바느질해서 번 돈을 독립군 군자금으로 지원. 뿐만 아니라 그 양복점은 독립자금과 문서를 전달하는 독립운동가들의 아지트로도 쓰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실이 곧 일본 경찰에게 발각돼 안성녀 여사는 한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성녀 여사가 이렇듯 힘든 상황에서도 버는 족족 보탰던 독립군 군자금은 훗날 독립군의 총이 되고 총알이 되어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았던 독립군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다 그렇게 독립군을 위해서 바친다는 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죠. 경제적 빈곤 외에도 무진 고문에 처벌까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사는 게 하루하루가 살아는 판이셨겠어요, 진짜. 그리고 1920년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안성녀 여사는 독립군이 모여있는 북만주 일대로 이동. 그곳에서도 조국을 위한 헌신은 계속됐는데요. 당시 안성녀 여사의 주요 임무는 독립군의 주요 문서나 군자금을 전달하는 것. 그런데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지에서 독립군들이 여기저기 일어났던 상황. 그런 와중에 독립군을 위한 주요 문서와 군자금 전달이라니 감시가 너무나 심해서요. 밀림처럼 우거진 산에서 몸에 권총을 지닌 채 딸과 함께 이곳저곳을 피해 다니는 게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광복을 맞이한 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안성녀 여사는 부산으로 피난을 왔는데요. 이후의 삶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평생 생활고를 면치 못하다가 1954년 눈을 감았습니다. 그 뒤 60여 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남아있는 자료가 많지 않아 아직까지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광복절 특집 당신이 몰랐던 한국사 19 11번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전투의 숨은 영웅 최운산 장군. 1920년대 만주 일대. 당시 우리 독립군은 항일 독립전쟁 역사상 독립군의 첫 승리로 알려진 봉오동 전투, 가장 빛나는 승리로 꼽히는 청산리 전투, 이 두 번의 전투를 통해 일본군에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며 값진 승리를 거뒀죠. 이에 이 전투에서 활약했던 홍범도, 김좌진 장군 등의 이름이 널리 기억되고 있지만요. 또 한 명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숨은 영웅 최운산 장군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분이 없었다면 작전 성공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독립군이 아시아 최강이던 일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데 기여한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독립군 양성. 1910년 그는 형제들과 함께 만주로 이동해 봉오동 사관학교를 설립하는 등 무장 독립전쟁을 준비했고요.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약 670명의 자위 부대를 대한민국 첫 정식 군대, 군무도독부로 재창설. 이후 여러 부대를 통합한 독립군 연합부대인 대한북로독군부를 창설하는 데도 기여했는데요. 그뿐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기 보급. 하지만 나라가 주권을 뺏겼던 그때 독립군들의 상황은 여의치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강해져야만 합니다. 내가 독립군에 지원을 하겠소. 독립군의 식량과 군복, 무기 공급 등 군자금 일체를 자비로 충당. 독립군의 무장과 보급에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 바로 당시 간도 제1의 겁으로 손꼽히던 최운산 장군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독립군은 각종 신식 무기로 무장, 체계화된 군사 훈련을 받음으로써 승리의 기반을 닦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영화 봉오동 전투에도 각지의 독립군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일제에 대항해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수많은 독립군 그 사이에 최운산 장군 또한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운산 장군은 6번이나 투옥되는 동안 극심한 고문을 받은 끝에 광복을 고작 한 달 앞둔 1945년 7월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또 웬 운명의 장난이야. 가혹하다. 역사의 길이 남은 봉오동 청산리 전투, 피와 땀으로 얼룩졌던 그 현장에서 활약했던 최운산 장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절 특집, 당신이 몰랐던 한국사 19, 12번째 이야기 공개합니다. 그들만의 비밀 통신 수단, 모모.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주고받은 은밀한 편지네요. 잘 지내고 있소? 새우젓, 골뱅이젓을 잘 꾸려서 보내주시오. 저번 여우 사냥은 성공적이었소. 이번엔 토끼와 꿩을 사냥하려는데 같이 닭다리나 뜯읍시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 암호 같아요. 암호죠. 일본 일제가 이제 그 걸려도 모르게. 번역을 해도 못 알아듣게 하려고 우리만의 암호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보면 그냥 일반적인 안부 편지인데 근데 암호 편지인데 말이 안 되는 게 꿩 사냥하는데 닭다리를 뜯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상징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일본의 밀정에 의해 밝혀진 독립운동가들의 암호문입니다. 풀이를 해보면 새우젓과 골뱅이젓은 이 당시 독립자금위에 접촉할 사람의 별칭, 그들을 만나서 독립자금을 받아 보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문장, 저번 밀정 처리는 성공했다. 이번엔 경찰서장과 친일파를 처리하려고 하니 같이 권총으로 처리하자라는 뜻입니다. 닭다리가 권총같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자, 이처럼 독립운동가들은 이 자신들을 체포하기 위해 혈안이 된 일제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밀서들이 발각될 경우를 고려해 암호를 이용하곤 했는데요. 그래서 암호는 주된 독립운동 수단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암호를 좀 살펴보면요. 자, 독립운동가들은 대체로 한글 암호를 이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음 기역, 니은, 디귿과 모음 아, 야, 어를 숫자 1, 2, 3으로 대입. 숫자는 점의 방향이나 짝대기로 표시하곤 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암호로 대입해보면 .8734, .8104, 3110, 1412, 351, 4106, 512, 7310 이렇게 대입해서 표기하는 식입니다. 독립운동의 비밀병기 암호, 암호도 종류도 다양했지만 암호를 사용하던 그들의 뜻은 단 하나, 조국의 광복이었습니다. 광복절 특집, 당신이 몰랐던 한국사 19, 13번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1920년) 캐나다 현지 언론의 보도. 일본 무고한 민간인 학살 논란. 침략자 일본의 잔혹한 만행. 바로 일본이 간도 일대에서 자행한 끔찍한 학살, 간도 참변을 알리는 보도였습니다. 이에 일본을 향한 국제사회에 거센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간도 참변을 국제사회에 알린 의인은 기자가 아닌 캐나다 출신의 의사 스탠리 마틴이었습니다. 야, 기자가 아닌 분이 의사 선생님이시라고요?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의료 선교사로 조선과 처음 인연을 맺은 마틴은요, 1920년 간도 용정의 제창병원에서 병원장으로서 근무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1920년 10월 말, 당시 일본군은 장암동에서 성인 남성 33명을 교회에 가두고 방화, 교회에서 탈출한 남자들은 총으로 사살하는 천인 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본의 만행을 모른 척할 수 없던 마틴은 겨우 생존한 조선인들에게 그날의 진실을 묻고 장암동 학살 사건을 낱낱이 취재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취재 중인 마틴을 방해하며 협박했는데요.
하지만 마틴은 그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을 따돌려 학살 현장을 카메라에 담고 이른바 장암동 학살 보고서를 작성. 이를 현지 언론에 보도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일본의 잔혹한 살상 행위를 폭로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나라라는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만 결국 이 대한 독립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힘써주신 데에서 정말 뒤늦게나마 또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진짜 드리고 싶네요. 본인의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스탠리 마틴의 희생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스탠리 마틴은 일본군에겐 요주의 인물이었는데요. 앞서 1919년 3월 13일 용정에서 일어난 만세 시위 중 사상자가 발생하자 병원장이었던 마틴은 부상자들을 정성껏 치료해주는 건 물론 사망자들을 위한 합동 장례를 치러줬고요. 아, 감사하다. 독립 집회를 여실 거면 우리 병원이 안전할 겁니다. 그리고 숨을 곳이 없으면 우리 병원으로 오십시오. 독립운동가들을 적극 지원. 스탠리 마틴의 병원에서 독립 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각종 문서가 인쇄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 버팀목이잖아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여기를 건드리면 자기도 큰일 날 거 아는 거야. 근데 사실 본인은 무서웠겠죠, 얼마나. 은밀하게 암살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간도 참변, 장암동 학살 사건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독립운동가들을 도운 의인. 대한민국 정부는 스탠리 마틴의 공을 기려 1968년 건국 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습니다. 광복절 특집 당신이 몰랐던 한국사 19 15번째 이야기 공개합니다. 모모로 외친 독립운동. 이번엔 음악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대 한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내가 어느냐 전리 3천만의 우리 동포들 언제나 다르다. 이거 알아.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군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어우, 전 기자 어떻게 알아요? 아, 이거는 이제 역사 프로 할 때 저 오. 노래 배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야. 같이 했던 멤버들이 노래가 생각보다 너무 좋다라고 오. 하면서 계속 따라 불렀던. 오. 지금 들으신 곡은 작자 미상의 곡으로 독립군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독립의 의지를 다졌던 독립군가입니다. 과거 일제의 서슬퍼런 총구 앞에서 우리 조상들은 총과 칼로 투쟁하며 조선의 독립을 외치는가 하면 때론 음악, 문화 예술로도 항일 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분, 항일 음악 독립운동가 한형석 선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독립운동가였던 아버지로부터 태극기를 받아들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위해 보탬이 될지 고민에 빠졌는데요. 그러던 중 아버지의 친구이자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인 조성환의 조언을 받고 예술대학에 진학, 그리고 1939년엔 광복군의 전신인 한국청년전지공작대 음악교관으로 활동했습니다. 낮에는 직접 전투에 나가 목숨 걸고 싸우는가 하면 압록강 행진곡, 조국 행진곡 등 항일 가곡과 군가 등 100여 곡을 작곡. 군인들의 사기를 드높이며 구국 예술운동에 이바지했습니다. 특히 1940년엔 한국 최초의 오페라이자 항일 투쟁 가극인 아리랑을 발표했는데요. 전진하자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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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부르는 백두산의 소리 들린다. 광명의 자유가 이미 두만강 비추고 해방의 노랫소리 조국에 울려 퍼진다. 아리랑 노래 좋다. 가슴이 약간 웅장해지네요, 진짜. 예. 뭉클하네요,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만들고 또 부르던 그 노래잖아요. 저 당시를 살며 쓴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진정성이 비교가 안 되죠. 사실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에 일제의 감시와 압박이 심해지자 한형석 선생은 1933년에
한유한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해 활동해 왔는데요. 그래서 뒤늦게 한형석과 한유한이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광복군으로 활약하며 작곡과 가극 활동 같은 문화예술로 항일 정신을 고취한 공을 인정받아 1990년엔 건국 훈장 애국장을 추서받기도 했지만 한형석 선생의 이름은 세월이 흐르며 안타깝게도 또 한 번 잊혀졌습니다. 그러다 한 중국인 음악사 학자가 한유한을 찾으며 재조명됐는데요. 그리고 2011년엔 1943년에 발간된 한형석 선생의 광복 분가집 제1집이 일제강점기에 발행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원본 광복 분가집으로 인정. 2011년엔 등록 문화재 제474호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문화로 투쟁하며 예술로 나라를 구한 한형석 선생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문화 강국 한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광복절 특집 당신이 몰랐던 한국사 19, 17번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모모에 남긴 독립운동 기록. 광복 77주년을 맞이한 올해, 하지만 77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독립운동 자료들이 부족한 탓에 그 공적을 인정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게 현실이죠. 그런데 2009년 대한독립운동사에 아주 귀한 자료가 될 기록물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독립운동 취재록인가요? 뭐죠? 이건 기록물 같은데 그냥 누구 이렇게 약간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계획했고 이런 걸 써놓은 건가요? 책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종이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거 약간 가게에서 쓰는 계산서 같은 거 아니에요? 가계부 같은데. 저 합계 아니야? 합계? 자, 그렇습니다. 이 기록물의 상단에 한자와 한글로 적힌 문구를 보면요. 아래와 같이 물건이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 독립운동사의 귀한 사료인 이 기록물은 영수증 위에 쓰인 겁니다. 영수증 맞네. 네, 영수증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남긴 이는 바로 1932년 9월 한중연합군과 일본군이 교전을 벌인 쌍성보 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역 이규채 선생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며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이규채 선생이 포천의 한 상점에서 영수증 묶음을 얻어 손수 독립운동사를 기록, 이른바 이규채 연보를 남긴 겁니다. 아, 개인 기록을 남기셨구나. 이규채 연보에는 치열했던 독립운동의 여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새벽녘이 돼서야 왼쪽 손에 총을 맞아 부상을 당했다는 것을 알았다. 곁에 있던 사람이 먼저 보고서는 깜짝 놀랐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간 대부분의 독립운동사 자료는 전투에서 누구를 처단하고 거사를 행했다는 활동 내용이 중심이었지만요. 이규채 연보는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의 상세한 여정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민간 비밀 결사단체가 이규채 선생 일행을 일본의 정탐꾼으로 오인했을 때 몸이 묶이고 그 끈을 말 안장에 매달고 말을 달리게 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을 것만 같았다. 이 목숨이 위태로웠던 아찔한 순간까지 세세하게 기록했고요. 당시 일제 혹독한 감시, 독립운동가로서 느끼는 고단함과 심지어 일본이 현상금을 걸고 수배한 독립운동가 5명 가운데 자신이 이 두 번째로 현상금이 높았다는 내용까지 독립운동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심지어 1934년 기록에서는 이규채 선생이 중국 상하이에서 활동할 당시 과거 독립운동을 함께했던 동지 중 한 명이 이 돈을 받고 일본 경찰에게 밀고에 체포된 일화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아, 진짜 디테일하다. 사실 그 기록 남길 생각을 했다는 것도 좀 대단하시고. 근데 덕분에 우리는 이제 그때 상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규채 연보에는 이 밖에도 이규채 선생이 독립운동 중 만난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 귀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귀하다. 이규채 선생의 회고록 기자, 치열한 독립운동이 생생하게 기록된 연보. 이 기록물을 통해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세상에 더 알려지길 바랍니다. 광복절 특집 당신이 몰랐던 한국사 19, 18번째 이야기 공개합니다.
모모 독립운동가 홍제하. 두 기자님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분들이 활동했던 해외 지역 하면은 어떤 곳들이 떠오르십니까? 일단 중국, 일본, 미국. 미국에서도 뭐 하와이에서도 활동을 또 많이 하셨잖아요. 뭐 안창호 선생도 계셨고 네네네. 미국에. 프랑스에서도 활발히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모르셨던 거 아닙니까? 프랑스에서요? 당시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독립운동가는 프랑스 최초의 한인단체인 제법 한국민회 2대 회장을 역임한 홍제하 선생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에 프랑스 파리에 외교부서 파리 위원부를 설치, 독립운동을 이어갔는데요. 홍제하 선생은 1차 대전 격전지에서 전후 복구를 하며 번 돈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파리 위원부를 후원. 파리 위원부는 그렇게 모인 자금으로 국제사회 일제 침략을 비난하는 서한을 발송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며 독립운동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홍제하 선생은 프랑스 파리에서 1920년 3.1운동 1주년 기념식을 여는 등 다양한 독립운동을 펼쳤지만 그 존재와 활약상은 최근까지도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진짜 알려진 바가 없네요. 일단 프랑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근데 어쩌다 또 프랑스까지 가셔서 저렇게 독립운동 하게 되신 거예요? 사료에 따르면 홍제하 선생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위험에 처해지자 1910년 만주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갔습니다. 이후 무르만스크에 정착, 그곳에서도 철도공사에서 일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댔고요. 그러다가 무르만스크를 점령한 영국군을 따라 영국 에딘버러까지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계 1차 대전 당시 일본과 군사동맹이었던 영국이 홍제하 선생을 비롯한 한국인 35명을 일제 치하의 한국으로 송환하려고 하자 1919년 임시정부 파리 위원부가 이들을 가까스로 프랑스로 데려왔던 겁니다. 어쨌든 외딴 곳에서도 본인 사시는 것도 너무 힘드셨을 텐데 나라의 독립만 또 생각하고 지원해 주셨던 건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진짜. 독립운동을 이제 국내에서 하는 것도 진짜 의미가 있지만 해외에서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하죠. 홍제하 선생은 해방이 되면 꼭 조국으로 돌아가리라 했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끝내 고국 땅을 밟지 못한 채 1960년 암으로 타계했습니다. 작고한 지 약 60년 만인 2019년 드디어 우리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정식으로 인정, 건국훈장 애족장을 주서받았습니다. 너무 늦었다. 홍제하 씨의 차남인 장자크 씨는 부친이 남긴 각종 서신과 임시정부 자료 등 독립운동 관련 유품 일체를 국사편찬위원회에 기증했습니다. 2019년이면 너무 늦었네요. 정말. 너무 60년 지났어요. 조국을 떠나 머나먼 이국만리 프랑스에서도 독립의 꽃을 피우기 위해 힘써주신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광복절 특집, 당신이 몰랐던 한국사 19 19번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오수 만세운동의 앞장선 모모.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3.1운동은 당시 전국으로 불길처럼 확산. 3월 23일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 한 시골에서도 울려 퍼졌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수 만세운동을 주도한 이기송 지사를 비롯해 연락책도 이 씨, 행동대장도 이 씨, 주요 인물들 상당수가 이 씨였다는 겁니다. 이 씨 집성촌인가요? 당시 3.23 오수 만세운동을 주도한 것은 16명의 둔덕 이 씨 일가. 둔덕 이 씨 일가의 이기송 지사는 당시 고종 황제의 국장에 참석. 이후 서울에서 3.1운동을 목격했고요. 귀양 후 오수에서도 3.1운동의 뜻인 독립만세운동을 이어가고자 결의한 겁니다. 그래서 둔덕 이 씨와 주변인들에게 극비리 연락을 취해가며 거사를 준비, 둔덕 이 씨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펼쳐졌고요. 이들의 뜻을 본 오수 사람들도 합세했는데요. 20-30명 사이에서 시작된 작은 함성은 어느덧 수백, 수천으로 뜨거운 열망이 됐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이제 어쩌면 집안 자체가 멸문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일가족이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나선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대단하십니다.
이들은 조선의 독립을 외치며 경찰서와 주재소, 면사무소를 습격. 둔덕 이씨 일가는 경찰서장과 맞서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다가 이기송 지사 등이 체포당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질세라 간악한 일본 놈들은 당장 우리 조선인들을 석방하라! 시위대의 기세에 눌린 일본 경찰들이 이기송 지사를 석방. 그는 석방되자마자 다시 군중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나갔고요. 오수 만세운동은 다음 날인 24일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진압 과정에서 사상자와 부상자들이 발생하자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만세운동을 주도한 둔덕 이씨 일가 16명은 재판에 회부됐고요. 최소 4개월형에서 징역 7년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습니다. 둔덕 이씨 일가는 이후에도 항일 독립운동을 벌이며 수감 생활을 하는 독립운동가들을 보살피느라 일제에게 온갖 고초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이기송, 이회열, 이기우, 이윤희, 이주희, 이용희, 이만희, 이영희, 이송희, 이정희, 이하이, 이태우, 이재희, 이강목, 이창준, 이정우. 그날의 함성을 잊게 한 16명의 둔덕 이씨 지사들의 존함들. 오늘만큼은 가슴에 아로새기겠습니다. 자, 오늘 프리한 식구 광복절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불철주야 애써주신 많은 분들과 잘 알지 못했던 숨은 영웅들의 활약에 대해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순위 경쟁은 없었지만 오늘 기사에 대해 총평을 해주실 오늘의 데스크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경덕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기사들 총평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런 광복절 특집에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올해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독립운동가들과 단체를 소개해줬다는 게 가장 뜻깊은 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변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의 삶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오늘 프리한 데스크 서경덕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역사 교과서에서는 알려주지 않았던 역사 속 아주 기묘하고 미스터리한 사건들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특종은요,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입니다.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6위를 공개합니다. 역사에서 사라진 천재 과학자. 지금까지도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 과학자로 평가받는 장영실.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공을 세우며 종삼품인 대호군의 자리에까지 오른 그였지만요. 조선시대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기술이 많이 선보여졌죠. 그래서 미래에서 조선으로 간 외계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놀라워요. 그럼 지금부터 무려 472년 동안 왕의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장영실의 미스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433년 세종 15년 9월 16일 세종실록에 따르면요. 장영실은 그 아비가 본래 원나라의 소주 항주 사람이고 어미는 기생이었는데 공교한 솜씨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므로 태종께서 보호하셨고 나도 역시 이를 아낀다. 따라서 장영실이 조선의 신분 계층 중에 가장 천한 노비였기 때문에 그의 출생일과 성장 과정이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낮은 신분이었는데도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죠. 능력만으로.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조선시대에서. 그러니까. 네. 그런데 말입니다. 수많은 업적과 공을 세운 그가 1442년 이후 조선왕조실록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 1442년 3월 16일자 세종실록을 살펴보면요. 대호군 장영실이 아니어 만드는 것을 감독했는데 건실하지 못하여 부러지고 허물어졌으므로 의군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의군부에서 장영실에게 군장 100대를 집행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담긴 그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미스터리한 건요. 장영실과 함께 아니어 제작을 책임졌던 문신 조순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종이 장영실을 파면한 것에 대해 사람들은요. 당시 천문관 측은 오직 중국, 명나라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세종이 장영실이 건립한 왕립천문대 간이대로 인해서 명나라와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까 봐 그를 파면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태종의 어떤 과학 연구에 대해서 명나라가 굉장히 간섭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커버가 들어간 걸 수도 있구나. 그 당시로서는. 일단 벌을 줬다라는 거 남겨두고 뒤에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쓴 게 아닐까?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5위를 공개합니다. 단원 김홍도의 숨겨진 부캐릭터. 힘있는 필치와 섬세한 묘사로 조선 회화로는 드물게 국보로 지정된 분선도. 조선시대 서민들의 일상을 담은 풍속과 씨름 등으로 조선의 화폭을 넓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단원 김홍도. 그런데 말입니다. 1990년대 국내 미술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탄원 김홍도와 일본 화가 도슈사이 샤라쿠는 같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림으로 대한민국 최고가 김홍도라면 일본에서도 같은 인물인데 이렇게 근데 성공했다는 그게 심지어 한 사람이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근거. 두 사람의 활동 시기입니다. 김홍도는 1791년에서 1795년까지 연풍 현감을 지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기간 중 1794년부터 1795년까지 약 1년 동안 단 한 점의 그림도 남기지 않아 그의 행적에 대한 미스터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시기, 딱 1년 동안? 그렇죠. 일본의 도깨비처럼 등장해 화단을 뒤집어버린 화가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샤라쿠였던 겁니다. 완전히 겹쳐. 기간이 완전 겹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의심해 볼 수 있는 얘기네요. 일본 내 샤라쿠는 미궁의 화가로 불릴 정도로 생물년은 물론 출신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미스터리한 인물이었는데요. 1794년 5월 화단에 등장한 뒤 140여 점의 작품을 남긴 그가 약 10개월 뒤 돌연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라진 뒤 행방이 묘연하던 김홍도가 다시 조선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야, 이상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김홍도와 샤라쿠가 동일 인물이라는 또 두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유사한 화풍. 먼저 못의 머리처럼 시작해서 쥐의 꼬리처럼 슥 흘리는 정두서미법은 일명 김홍도식 화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샤라쿠의 작품에서도 정두서미법이 그러네. 적용됐습니다. 똑같네. 저 선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치마에 내려 저 주름. 바지에 있는 주름, 선. 주름. 네. 저기에 아니, 그래. 보면 머리가 올챙이처럼 이렇게 좀 크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풍의 그림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심지어 단원 김홍도는 손과 발을 인지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그의 작품 속에서 손가락 개수 오류나 좌우 혼동 등 손 표현의 오류들도 흔히 발견됩니다. 그러네. 저기 지금 손들이 꺾여 있네요. 자, 그런데 샤라쿠의 작품 속 인물의 손가락도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러네. 그죠? 그 역시 손발 묘사에 취약하다는 특징이 나타난 것이죠. 그렇죠. 새끼손가락 쪽이 좀 이상합니다. 다. 그죠? 아니, 엄지의 위치도 아주 특이한 거죠. 자, 양국의 문화를 찬란하게 장식했던 두 천재 화가 김홍도와 샤라쿠. 정말 이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이었을까요?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4위 공개합니다. 조선시대를 떨게 만든 모모. 입이 일세, 머리가 하나인 귀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한 번에 밥 한 동이 두부꽃 반 동이를 먹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공포소설이 아니고요. 바로 성종실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조선왕조실록에 귀신의 존재가 기록됐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야사집도 아니고 정사. 실록에. 청서요. 때는 성종 1년이었던 1470년 음력 5월 26일 성종실록에 의하면 전남 각지에서 일명 삼구일둑이란 귀신이 출몰, 그 귀신이 집을 돌아다니며 밥을 한 동이나 먹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졌는데요. 그래도 이 귀신이 예의가 있었는지 삼구일둑이는 밥을 먹은 대가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비가 안 오고 다음 달 수능날에 비가 올 것이다. 일기에 보여주고 가는구나. 그렇습니다. 바로 날씨를 예언하는 귀신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의 미스테리한 기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511년 5월 9일 중종실록에 기록된 충격적인 얘기. 밤에 개 같은 짐승이 문소전 뒤에서 나와 앞 묘전으로 향하는 것을 괴이하게 여겨 쫓으니 서쪽 담을 넘어 달아났다. 진짜 이상하다. 조선의 궁궐에 개와 비슷한 짐승이 나타났다가 달아났다는 건데요. 게다가 그닐 권례에서 숙직하던 군사가 괴물이 있다는 헛소리를 전하자 한 사람이 부르면 100사람이 부동하듯이 휩쓸렸다. 어떤 자가 망령된 말로 말같이 생긴 괴물이 나타나 이리저리 치닫는다고 하자 금군들이 놀라 소리치면서 소동을 피웠다. 앞서 등장했었던 괴물은 16년 뒤 그리고 21년 뒤에 또다시 등장. 심지어 대낮에 괴물이 대비의 침전 창벽을 두드려 대비전을 경복궁으로 이전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어휴, 이건 좀 큰일이네요. 보는 사람이 많은 궁전 내에서 있었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기 그 영화 물괴에 나오지 않았나요? 괴물 나오는 영화? 조선시대 뭐 괴물 스토리에 물개가 있었죠. 아니, 그 영화 앞에 실록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는 말이 있긴 해요. 조선왕조실록에 담겨있는 정체모를 존재들 과연 실제로 나타났던 걸까요? 아니면 흉흉한 세상에 도는 괴담이었을 뿐일까요?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3위를 공개합니다. 이번 특종은 사진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2005년도에 터키에서 발행된 지폐인데요. 이 지폐 사진 속에 역사 속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왼쪽은 지도고 이제 오른쪽이 배인데 지구본인가 저 뒤에는? 뭔데 그러지? 이 지도는 1929년 터키 이스탄불의 토카프 궁전 박물관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16세기 당시 오스만 제국의 해군 제독이었던 피리 레이스가 1513년 제작한 지도로 밝혀졌습니다. 뭐가 비슷하다는 거죠? 지도 아래쪽에 대륙 모양이 보이시나요? 아래쪽. 이 대륙의 정체는 남극입니다. 이 남극 대륙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건 20세기. 하지만 이미 16세기 지도에 남극 대륙이 표시가 돼 있던 겁니다. 사실 남극 대륙에 첫 발을 디딘 사람은 19세기 러시아의 탐험가이자 해군 벨링스 하우젠 제독인데요. 1821년 당시 남극에 첫 발을 디딘 그는 남극이 얼음과 빙하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대륙인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20년이 지나 1949년 영국, 스웨덴 합동조사단이 지진파를 이용해 남극을 조사. 남극은 단순히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과거 얼음 밑에 땅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세기가 돼서야 과거 남극에 땅이 존재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공식적으로 남극의 존재가 밝혀지기 한 300~400년 전에 이미 그 오스만 제국이 남극의 존재를 알았고 그러니까. 실측을 저렇게 했다는 거네. 그러니까 당시 오스만 제국이 무역 교역을 활발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항해술이 매우 뛰어나긴 했을 텐데 그 별자리 관측 도구 카마를 이용해서 배가 어느 위도에 있는지 파악을 하면서 항해를 했다고 하거든요. 대박. 근데 그러면 이 기술로 남극까지 갔다는 건데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고지도의 진실. 피리레이스 제독은 실제로 남극에 갔었던 걸까요?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1위 후보 헤드라인부터 공개해 주시죠. 지난 1월 국내에서 전해진 소식. 조선 숙종 때 공신들의 충성 맹세 기록을 담은 왕실 최대 규모 문서 20공신 회맹 축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됩니다. 20공신 회맹축은 1680년 8월 30일 임금과 역대 공신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 함께 지내는 제사 회맹제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문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회맹제회. 권율과 원균의 후손들은 참석했지만 충무공 이순신의 후손들이 초대받지 못한 것이 미스터리입니다. 한 역사연구원이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못 왔다는 거예요? 에이, 근데 초대받았는데 사정이 있었겠죠. 20공신 회맹축에는 숙종 6년 당시 회맹제에 참석한 412명은 물론 병가나 상중 등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한 77명까지 총 489명의 이름이 기록돼 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공을 인정받아 선조 37년 공신으로 책봉된 권율 원균의 자손들은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러나
권율과 원균과 함께 1등 공신으로 책봉됐던 임진왜란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의 자손에 관한 내용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하네. 국민적 영웅이고 국가를 구한 공신인데 상식적으로 명단에 없는 거 진짜 이해 안 되고. 아, 저건 아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키는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도 있습니다. 숙종 때 편찬된 김충장공 유사에 따르면요. 북을 치던 부관 송희립이 적탄을 맞고 쓰러지자 이순신은 투구를 벗고 돌격북을 치며 싸움에 맞서다 탄환에 맞아 죽었다. 외적의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그것도 조선 수군의 총사령관이던 충무공이 스스로 투구를 벗고 지휘를 했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전장의 뒤에서 그럼. 사기를 북돋으면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투구를 벗고 싸운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당시 동인과 서인의 당파 싸움이 극심한 시기였고요.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봤자 정치적 희생양이 될 것으로 판단, 후손들에게까지 화가 미칠까 봐 전장에서 투구를 벗고 일부러 총탄에 맞아 전사했다는 자결설도 있고요. 진짜?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기 위해서 아산 어리산 인근에서 15년간 칩거 생활을 했다는 은둔설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여러 가지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제일 유명한 건 이제 이순신 장군과 선조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백의종군 시키고 그렇죠. 약간 자기보다 영웅시 되는 걸 부러워했다 뭐 이런 질투했고. 얘기도 있고 가설이긴 하지만 결국 이건 문서로 남아 있는데 후손까지 초대장에 이름이 없었다고 한다는 거 뭔가 있었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죠.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저 전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1392년 태조 이성계가 건국해 무려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27명의 왕이 집권했던 조선.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은 유독 젊은 시절에 병사한 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왕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된 바는 없지만 암살 음모론에 휩싸였던 조선 왕들의 미스터리한 죽음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암살 음모론의 주인공, 독살설로 인해서 재임 기간 내내 왕권을 위협받은 조선의 21대 왕 영조의 이야기입니다. 1724년 8월 20일, 때는 영조가 연인군으로 불리던 시절, 그의 이복형인 조선 20대 왕 경종은 게장과 감을 먹은 뒤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점차 병세가 악화되며 의식마저 흐려지던 상황. 이에 당시 연인군은 어이들의 반대에도 인삼과 부자를 달인 삼부차를 처방하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8월 25일 갑작스럽게 승환한 경종. 이에 당시 장안에서는요. 혹시 그 궁합이 안 좋은 게장과 감을 올린 것도 연인군의 소행 아니야? 연인군이 경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극인 게장과 감을 올려서 배탈을 유발했다는 소문이 확산, 경종 독살설이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1728년 영조 4년엔 경종 독살설 등의 이유로 이인좌의 난이 발발, 이후 전국적인 대규모 반란으로 이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영조는 주기 초부터 무려 30년 이상 선왕을 독살한 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야, 그래서 저기 영화 사도 보면 그 영조를 연기했던 송강호 씨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니들 또 그 얘기냐? 내가 아니라고 그러지 않냐? 이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종 독살설에 대해서. 이게 왕세자가 아니라 왕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오해를 샀던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역대 조선 왕 중에 가장 강력한 독살설이 제기된 왕 고종입니다. 1919년 1월 21일 덕수궁에서 사망한 고종의 사인은 뇌내출혈 혹은 심장마비로 인한 자연사로 발표. 하지만 건강했던 고종이 하루아침에 승하하자 이를 고지고대로 믿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목격한 친일파 윤치호의 일기에도 독살로 의심되는 정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강하던 고종 황제가 나인이 올린 식혜를 마신 후 심한 경련을 일으키다 세상을 떠났다. 게다가 고종의 치아가 모두 빠져 있었으며 목 부위에서부터 복부까지 30cm가량의 검은 줄이 길게 나 있었고 고종 승하 직후 2명의 궁녀가 의문사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원래 근데 왕한테 뭐 올릴 때는 그 기미상궁이 다 음식 맛보게 돼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럼 기미상궁이 먼저 죽었거나
김희상군이 범인인가? 저기 혼자 다른 녹화하지 마시고 여기 좀 참여해 주세요. 혼잣말 자꾸 하지 마세요. 실제로 일본이 사주한 고종 독살설이 대두되자 일본은 고종의 사인이 자연사라 주장하며 해명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고요. 이는 3.1운동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조선 왕조 암살 미스터리,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자, 오늘의 데스크 한국사 강사 라영환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 기사에 대한 총평 부탁드립니다. 잘 알려진 인물들의 알려지지 않은 역사 이야기. 드러난 역사 이면의 실상을 파헤치고요. 여러분들의 역사적 식견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아주 참신한 소재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1위 기사는 무엇일지 알려주십시오. 1위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 바로 이순신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당대 인식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좀 달랐습니다. 아마 그 회맹제에 그 자손들이 참석하지 못했던 것만으로 봐서도 이순신 장군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폄하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위상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그 진가가 발휘됐다는 점에서 저는 1위에 바로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 프리한 데스크 라영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